네, 안녕하십니까. 부성선 대교구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박인배 회장님 말씀 주셔서 귀한 시간에 또 밤 좀 늦었지만은 신통일 한국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뭐 2년 전인가요? 만들어 놓은 자료에 사실 그 진성배 또 우리 회장님 요번에 또 말씀 주신 거를 또 업데이트 계속 하면서 만들어 자료고요. 1차적으로는 부산우선대교구에서는 신통일한국 아카데미라 그래서 7주차를 이 강의한 대로 좀 강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전문성이나 또 대사회적인 확장성 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능성을 좀 확인해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네,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차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전체 파트가 한 세 파트로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21세기 신통일 한국 시대의 도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양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좀 이렇게 강의 개념으로 좀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거기에 주제에 맞게끔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1강은 왜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그 21세기 시대 정신과 항구적 평화 세계에 대한 얘기, 그래서 21세기 한반도의 현실과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럼 왜 또 신통일 한국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연달아서 설명을 하고, 이 강은 이 강의 전체가 참 역사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좀 취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얘기를 하려면 현대 한반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롭다 내지는 하나님 내지는 절대 가치를 중심한 어떠한 그 지금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 한반도는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저희들 원리 강론에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기축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계시대라고 하는 건데 칼 야스퍼스가 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한반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한반도에 들어온 문명의 본질과 한계, 근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통일 한국, 즉 부모님의 핵심적인 신통일 한국, 또 두익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은 첫 번째는 애천의 내국, 두 번째는 공생공영공의, 그리고 참부모, 참성, 참주인으로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통일 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냐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려면 현대 한반도의 어떤 이루어진 내지는 도달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명의 도대체 본질과 한계가 뭐냐 그리고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런 한국의 한반도를 남북한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근현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신통일 한국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근대성이라 그럽니다.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원리 강론에는 잘 사용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개념이 근대성입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개념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원리 강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일컬어서 세상에서는 특히 가인권의 어떤 그런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문명을 근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더니티인데 그거의 한계, 그거의 해결과 그러면 도대체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아니면 신통일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항구적 평화 체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신문명의 창조의 원리를 여기서는 성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를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 보고 그러면은
21세기 시대 정신,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현 이념으로서 소개합니다. H&A 내국 공생공연공의 참부문 참수성 참주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1강이고요. 파트 1이고 파트 2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저런 항구적 평화 체제 또 신통일 한국인데 그거를 21세기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부분으로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한반도의 평화, 우리는 어떤 미래를 희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근대 역사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를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고 그래서 미래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를 해보고 그럼 보편적 평화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거냐. 그리고 나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항구적 평화를 통일국가 곧 이게 이제 지금 신통일 한국국가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대 한반도에는 국가 형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평화체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볼 겁니다. 결국 이 한반도에 만들어진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폭력과 반평화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국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인종, 종족, 민족, 국가, 국민에 대한 개념, 근대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한반도의 남북한은 어떻게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었는가, 우리가 5천 년 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족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은 민족국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는 무엇을 경험하면서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H&A 내국 공생공연공의 내지는 3대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한반도의 역사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현대 한반도를 지배해 나온 현대 한반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6.25 이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개념은 분단체제입니다. 분단. 남북의 분단체제 프레임 안에서 이 현대 한반도가 작동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에서 현대 역사의 흐름, 그다음 대한민국의 흐름, 북한의 역사적 흐름을 짧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분단 체제 안에서 분단 국가 체제 안에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민족과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왜곡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과제, 시대적 과제를 뭘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뭐냐? 그게 항구적 평화통일국가, 즉 그게 신통일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근거가 뭐냐 도대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리고 전략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영세평화국가 신통일한국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서 21세기 시대 정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 이념으로서 H&A 내국 공생공연공의 참부모 참수성 참주인이 분명히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파트 3는 좀 역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필연적 역사 발전의 원리와 그러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필연적 역사 발전의 원리가 있다. 그것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어떤 기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수습법에 대한 부분들과 인류 한가족에 대한 기준한 그런 원리를 중심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신통일 한국체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요건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비핵화라든지 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남북 총선거의 과정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항구적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서 양이부는 참부모님은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해서 또 신통이랑 창건을 해서 해온 내용들, 절대 가치관과 정립과 확산, 그리고 창가정 유행 갱신 두익통일운동 평화여서 초종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이 강의를 들은 분한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참여해라. 뭐 참여 안 할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도입 단계로서 들어가며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여기서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갑자기 그 신통일 한국이 뭐냐, 왜 갑자기 신통일 한국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요. 꿈인데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8월 15일은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은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많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주의사를 공부해 보면 192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 특히 한반도에는 일본이 강력한 경찰 국가 체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다 사실은 잡혀가고 독립운동의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엘리트들은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하는 이광수도 나중에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문학가들, 많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변절하면서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해왔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방 후 한반도 국가 체제에 대한 민족 차원의 논의가 전혀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합의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뭐냐면 해방 후에 극심한 국론 분열과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정치적으로는 분단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 자체가 이게. 그런데 해방 후 여론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1945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구회라는 조직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냐? 여운형, 공산주의자죠. 김구, 박헌영, 이관술, 이승만, 김일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최현배, 김규식, 서재필 뭐 이렇게 민족주의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승만, 김구, 여운형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최고의 혁명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운형, 이승만, 박헌영, 김구, 허공, 김일성도 여기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해방 후에 한 단체가 실시한 뭐 여론조사입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해방 후에 이런 어떤 여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인데요. 이분들이 그 두 사람이 민족주의자, 남한에서는 어떤 김구 선생보다도 더 이제 해외에서 활동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이런 어떤 선교사신데 원래는 대통령이 되고 북한에서도 조만식이나 이런 어떤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김일성이 지금 지도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네 가지 학자들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에서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어도 잘하고 이 사람 소련과 굉장히 어떤 이런 언어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더 했고요. 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자고 또 김일성은 사회주의자이죠. 공산주의자. 또 하나는 친미 또는 친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라고 자기들이 미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소련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에 대중적 지지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지금 두 사람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요소는 대외적인 요소고요. 한 가지는 더 대내적인 요소로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대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방 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 해방 후에는 가장 크게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그것이 국가 지도자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지금의 그 한국의 어떤 통일을 연구하는 통일연구원이 됐든 아니면은 뉴스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은, 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한반도의 통일국가 비전과 통일국가 모델을 제시하는 지도자나 공동체는 현재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냐면, 해방 일제강점기 시대에 해방 후에 그러면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대 담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거의 동시성과 유사한 형태로 띠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 직후 그러했듯이 향후에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텐데요. 반드시 이루어질 한반도의 어떤 통일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이 반드시 한반도 평화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분들이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장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분단된 이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항구적인 평화 통일 국가 완성에 대한 활동, 즉 신통일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 운동 자체는, 즉 항구적 평화 통일 국가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는 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1세기 신독립 운동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말하는 신통일 한국 운동 자체가 지금 어느 누구도 신통일 한국에 대한 내지는 평화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단계별 통일 국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통일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양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를 만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이다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신통일 한국 운동은 바로 21세기 신독립 운동처럼 이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강으로 들어가 보면 왜 신통일한국을 얘기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먼저 시대 정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21세기 한반도의 현실과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에 한반도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경제 대국이고요. 2022년 12월 31일 나온 이야기입니다.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6위가 한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짐 로저스 우리 어, 회장께서 얘기했듯이 가장 뭐 자극적인 나라가 통일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문화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계 6위의 군사력, 대단한 군사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방비 지출 규모가요, 세계 GDP 기준으로 세계 4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고 국가 혁신도 세계 1위였고 2020년도에는.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뭐 지금 난제는 북한입니다. 사회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상황 속에서 핵중심은 군사 강국으로 이미 가 있고요. 체제 불안정성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 북한은. 그것은 뭐냐면, 북한의 영원한 딜레마는 경제 붕괴와 정권 유지가 이게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붕괴된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권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정부로. 하지만은 지금 3대 세습체제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 국가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경제 재건과 더불어서 정권 유지라고 하는 영원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의 불안전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요. 나는 흑수저라고 하는 부분들도 큽니다. 그리고 세계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세계 자살률입니다. 노년층은 1위에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출산율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서 2021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81명으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신생아 수도 이제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고 결혼 수도 급감하는 가운데 이혼율도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간다라고 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라고 지금 최신 어떤 자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프리카리아트 계급이라고 하는 내용 계급이 이런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계급들이 있는 개념인데요. 불안정하다는 뜻과 프로레타리아트 무상계급을 합친 어떤 개념으로서 이런 프리카리아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어떤 소득과 여가 시스템이 붕괴된 낙오된 소외 계층으로서의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노동이나 어떤 일자리가 없다라기보다 일자리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이 불안정하고 또 하나는 소득에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금의 세대를 이렇게 일컫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경우가 훨씬 더 부정적인 답변이 넘고 과반을 넘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더 통일과 관련돼 있었을 때 2021년과 2022년에 보게 될 때요. 이게 이 젊은 층들의 어떤 그런 통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토대 위에 지금 유지되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무한대로 거의 허용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 원리를 지금 기본으로 해서 작동되게 있다는 건데 이 자본주의 속에서 이기적 욕망과 경쟁 원리가 합쳐지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기적 괴물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분명히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들인 거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3대 과제는 모두 알다시피 사회 양극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고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회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 거고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기본 토대인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지금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어떤 갈림길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얘기했듯이 사람이 먼 훗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근심할 일이 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한반도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통일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청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왜 신통일한국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한테는 보편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전쟁이 없고 투쟁이 없고 풍요로운 어떤 국가를 원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평화에 대한 욕망이 있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의 발전은 무질서에서 질서 형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가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는 건 역사의 태부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단 자체가 무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으로 보게 되는 반드시 질서를 향해서 간다라고는 측면에서 지금의 분단 상황에서의 어떤 평화 통일을 향해서 가는 부분들, 즉 새로운 어떤 통일한국이 요청되고 있다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 한반도 자체가 세계 열강의 개입과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 들어가 있고 대만 전제 지금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경제 보복 또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세계 열강의 개입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상황들 그리고 세계 IMF를 통해서 볼 때 세계 금융에도 취약한 어떤 그런 직접적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어떤 한반도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요소들이 요동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선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그은 것이 아니라 30분 만에 결정되어졌던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는 6.25 전쟁을 보게 되면 세계 열강이 개입했고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자체가 보게 되면 세계의 어떤 직접적인 열강들,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도 받고 있고, 그게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냉전 해체 이후에 불투명해진 동맹 관계 속에서 지금 한미 관계라든지 또 한미일 또 내지는 북한, 중국, 소련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의 이런 동맹 관계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고 가치 동맹 속에서도 흐트러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동맹 관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1994년에 지금 북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어떤 역사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우리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분노와 혐오감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단 체제로 그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단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절대로 선진 국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이 저희들이 6이라고 하지만 저때 국방력만으로는 평화와 안보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안보 확보가 불가하고 과다한 분단 유지 비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우리는 아직도 그 정전 협정 속에서 한국은 대표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하나는 한반도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이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볼 때 결국은 한반도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한반도는 아직은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임시적 평화 상태인 국가 체제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유일하게도 헌법 전문에 항구적 평화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항구적 세계 평화를 꿈꾸는 어떤 그런 나라로서의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런 내외적인 한국의 상황과 더불어서 헌법 정신에도 입각해서 볼 때에 21세기 시대 정신은 뭐냐? 임시적 평화에서 항구적 평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시대 정신을 우리는 항구적 평화로 규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항구적 평화 체제가 곧 신통일 한국이 그리는 21세기 비전이며 시대 정신이고 곧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항구적 평화 체제 즉 신통일 한국은 어떤 위하에 사는 어떤 표준 문명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하면서 1강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